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6년 유럽의 한 나라에서 벌어진 실화인데요. 한국의 대기업 삼성을 내쫓았던 폴란드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아시나요? 3만 개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한 도시가 통째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도 등골이 오싹해질 거예요. 시장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노인이 마지막 희망을 찾아 서울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는 조국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6년 가을, 폴란드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총선에서 승리한 신정부는 탈서방, 자주 경제라는 구호를 내걸며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타깃은 다름 아닌 삼성이었죠. 마렙 루빈스키는 63세의 전직 경제관료 출신으로 현재는 기업자문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과거 삼성 유럽 프로젝트의 고문을 맡았던 경험이 있어서 삼성과 폴란드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렉의 사무실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루빈스키 씨, 큰일 났습니다. 정부에서 삼성의 고율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어요. 전화를 받은 마렉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텔레비전을 켰고 화면에는 경제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외국 기업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겁니다. 삼성이 뭐 대단하다고 겁먹습니까? 중국 CATL도 있는데요. 장관의 말에 기자들은 박수를 쳤지만 마렉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삼성이 폴란드에 가져다 준 것이 단순히 하나의 공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삼성 SDI 공장을 중심으로 184개의 협력업체가 연결되어 있었고 직간접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한 가족처럼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였습니다. 마렉은 급히 정부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갑기만 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루빈스키 씨. 우리에게는 새로운 파트너가 있어요. 며칠 후 마렉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여러 환경단체들이 삼성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단체들은 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조직들이었어요. 현수막도 너무 깔끔하고 전문적이었고 시위 참가자들도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갑자기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삼성 환경오염의 주범, 외국 기업의 횡포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매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마렉은 30년간 경제계에서 일하면서 쌓은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오랜 친구인 기자 야누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누시, 요즘 삼성 관련 기사들이 너무 많지 않나? 누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야? 야누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마렉, 솔직히 말하면 위에서 압력이 있어. 그리고 이상한 자료들이 익명으로 계속 들어와. 너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야. 마렉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삼성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그 배우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우리 정권을 밀어주는 대신 뭔가를 노리는 거야. 마렉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삼성 SDI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폴란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해 법적, 제도적 신뢰가 붕괴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폴란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명서를 읽은 마렉은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그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결국 벌어진 거였죠. 삼성은 3개월 내에 모든 설비를 정리하고 떠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업체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30년간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온 스타니스와프 코알스키는 기자들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30년 일했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삼성과 함께 성장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죠?
184개 협력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쇄도산 위기에 몰렸어요. 이들은 삼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마렉은 거리를 걸으며 텅 비어가는 공장들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활기찬 소음으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유령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사람들의 절망이었습니다. 한 노동자의 아내는 마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해고당한 날, 동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희망이 없다면서요. 마렉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27년 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실업자 수가 급증하면서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시청 앞에는 매일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하루에 5건씩 항해 집회가 열렸어요. 시장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연쇄 붕괴였어요. 삼성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사라지자 지역 상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식당, 카페, 마트, 심지어 학원까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마렉이 자주 가던 카페 사장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요.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여긴 이제 끝난 땅입니다. 지역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이 났고 젊은이들은 하나둘 다른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한때 유럽의 모범적인 산업도시로 불렸던 이곳이 불과 몇 달 만에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살률의 급증이었어요. 경제적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들과 실직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연일 이런 비극적인 소식들을 전했어요. 마렉은 신문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중국 CATL은 투자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마렉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전직 외교관 시절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의 옛 동료들과 베를린의 정보통들에게 연락을 취했죠. 몇 주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삼성을 공격했던 환경단체들과 언론사들의 중국계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CATL과 연결된 프로젝트 흑룡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어요. 베를린의 정보 전문가 한스가 마렉에게 비밀 문서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마렉, 이걸 보면 소름이 끼칠 거야. 폴란드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해.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정교한 경제 침략이야. 문서를 본 마렉은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어요. 폴란드가 중국의 경제 침략 실험장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조용히 침략당한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정부 내부에도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고 삼성 축출에 앞장섰던 거였습니다. 마렉은 조국이 배신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 사실을 공개한다고 해서 사라진 일자리들이 돌아올까요? 마렉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마렉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그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만나 삼성의 복귀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이미 신뢰가 깨졌는데 어떻게 다시 투자하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마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한국 측에 제시하며 설득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이건 중국의 경제 침략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걸 세계에 증명할 기회예요. 몇 차례 비밀 회담 끝에 삼성 측에서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공개 사과, 외국 기업 보호법 제정,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었죠. 마렉은 퇴직한 몸이었지만 조국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사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비밀리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과연 이 늙은 외교관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마렉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는 삼성 본사,
외교부,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과 만나며 복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폴란드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경제 침략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거든요. 마렉이 폴란드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실업률이 30%를 넘어섰고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정부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돌아서자 어쩔 수 없이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협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정치인들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거든요. 결국 2027년 가을 폴란드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 장면은 폴란드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순간 중 하나였어요. 총리는 삼성 본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자 친구였던 회사를 정치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폴란드 정부를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총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삼성은 이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이전과 같은 규모의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대신 기술연구소와 청년직업학교 형태로 단계적인 재진출을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마렉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희망의 불씨는 살아났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너무 컸거든요. 2028년 봄 드디어 삼성의 기술연구소가 문을 열었어요. 규모는 예전에 비해 작았지만 그래도 지역에 다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직업학교도 개교했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마렉은 개소식에 참석해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는 삼성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용서해 주셔서. 삼성 임원은 마렉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폴란드 국민들의 편이었습니다. 정치는 바뀌어도 우정은 영원하니까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실직한 사람들이 새 일자리를 찾기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말이에요. 마렉은 이제 70세가 가까워진 나이에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그는 종종 연구소 앞을 산책하며 젊은 연구원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마렉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국가를 망치는 건 총이 아니라 믿음을 잃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려준 유일한 친구였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뢰라는 건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배신당해도 다시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마렉 같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폴란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큰 교훈을 얻었죠.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지켜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